천륜과 재산이 충돌할 때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머니의 장례식장. 65세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한 여성에게 친동생은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이 집을 누나 혼자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어머니가 떠나신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동생은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내에는 정적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변호해주지 않았고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사상 위의 음식들을 정리할 뿐이었죠. 평생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끝에 돌아온 대가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이라면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억울함을 삼킨 채 평생의 헌신이 담긴 집을 내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다투는 대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3가지 선택을 내렸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지만 그 선택들은 그녀의 인생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려놓았습니다. 강원도 해변의 기억처럼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65세 이하영 씨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이하영입니다. 올해 65이죠. 남들은 은퇴가 인생의 2번째 막이라고들 하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은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참 급하게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만 해도 부추전이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 다음날 새벽에 숨이 맺으셨죠. 10년 넘게 어머니 곁을 지키며 함께 잠들었던 제게 어머니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낡은 책상자 버리지 마라. 그 안에 내가 젊었을 때 썼던 시들이 들어있단다.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3번이나 엄마라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으셨죠.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가 가셨다는 걸요. 장례식 당일 인천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침침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이웃들은 어색한 슬픔을 얼굴에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남동생 지훈이가 향로를 들고 들어올 때만 해도 저는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평화롭게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발인을 1시간 앞두고 지훈이가 영전 앞에서 툭 내뱉은 한마디가 장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누나, 이 집 누나가 다 삼키려고 그러는 거야? 당황해서 멍하니 있는데 지훈이는 이미 고개를 돌려 셋째 이모에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유산 누나가 혼자 다 차지했대요. 엄마 모신 것도 사실 본인이 여기 살고 싶어서 산 거지. 무슨 봉사활동 한 것처럼 유세를 떨어요. 옆에 있던 사촌 오빠가 지훈아,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니? 라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이를 악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누나한테 집 준다는 종이라도 써놨어. 나중에 정신도 흐릿하셨는데 누나 말을 누가 믿어?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너무나 인자하게 웃고 계셔서 마치 아들의 모진 말을 듣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이 낡은 집은 어머니 명의로 40년 동안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줄곧 제가 지켜온 곳입니다. 단 한 번도 집을 뺏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2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냈는데 이제 와서 재산에 눈먼 사람이 되다니요. 집만 가지면 엄마가 남긴 걸 다 갖는 줄 알아? 지훈이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도 가끔 와서 엄마 돌봤어. 누나만 한 거 아니라고. 너는 아주 가끔 온 거잖아.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대꾸했습니다. 엄마 한밤중에 배 아파서
응급실 갈 때 지킨 건 나였어. 대소변 받아내고 수술 동의서 사인한 것도 나 혼자였어. 그걸로 생색내지 마. 누나가 거기 사니까 당연히 해야 했던 거잖아. 이득은 누나가 다 챙기고 이제 와서 공치사야? 지훈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동생의 얼굴이 이토록 낯설 수 있을까요? 그 눈에는 제가 기억하던 따스함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난 차지하겠다고 한 적 없어. 그냥 엄마가 여기를 나한테 주겠다고 하셨을 뿐이야. 그건 누나 생각이고 난 들은 적 없어. 지훈이는 쌩하니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주위 친척들은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고 저는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억지로 참으며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안 계셨고 세상에 오직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저녁, 저는 홀로 제사상의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 놔두어 물러진 배들을 하나씩 흰 보에 싸서 주방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저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엄마가 좋아하셔서 늘 넉넉히 사두곤 했죠. 이제 엄마는 없는데 습관처럼 엄마가 좋아하던 것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지독하게 조용했습니다. 현관 타일 바닥을 긁는 슬리퍼 소리만이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 안에 눈물샘이 통째로 잠겨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가족 카톡방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촌 언니가 예전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적 우리 남매를 데리고 월미도에 가서 닭강정을 먹던 사진이었죠. 너희 남매 집 때문에 오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제가 답장을 하기도 전에 지훈이가 글을 올렸습니다. 오해 상하게 하는 건 누나예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요. 설명하고 싶어 자판을 두드리다 지웠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설명은 소용없다는 걸요. 말이 길어질수록 제가 구걸하는 모양새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20년 넘게 쓰시던 낡은 나무 침대에는 엄마가 덮던 분홍색 담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곁에 놓인 낡은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빼곡히 적힌 약 이름들 사이로 뒷장에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싸우지 마라. 엄마가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인지 우리에게 남기신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켜자 지훈이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유언장이 없으면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민법에 따라 재산은 정확히 절반씩 나눠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대로 하기 전에 좋게 해결하자는 협박 섞인 통보였죠.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제가 주먹을 너무 꽉 쥐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나 어젯밤 다 접지 못한 상복과 흰 천들을 하나씩 정성껏 접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이 집안을 위해 견뎌온 제 인내심을 접어 올리듯 말입니다. 오후에 사촌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영아, 지훈이도 감정이 격해져서 그러는 걸 거다. 내가 한 걸음만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오빠, 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저조차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지훈이도 남자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서 그럴 거야. 이해 좀 해주라. 그럼 제가 견뎌온 시간은 누가 이해해 주나요? 제가 엄마 수술비 대고 기저귀 갈 때 지훈이는 1년에 3번 왔어요. 엄마가 지훈이한테 연락 못한 건 아들이 화낼까봐 무서워서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똑같이 나누자고요. 전화를 끊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을 맞으니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집은 사랑을 나누는 곳이지 돈을 나누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 집은 온통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온 건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가스 불을 켜자마자 퍼진 가스 냄새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구역질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치 끝에서부터 거대한 돌덩이가 치밀어 올라 장기를 짓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위병인지 마음의 병인지 알 수 없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숨을 못 쉬겠어요. 구급차 안의 조명은 취조실 불빛처럼 밝았고 응급실의 공기는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액이 몸속으로 들어오는데도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급성 위궤양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은 것이라고요. 퇴직도 했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힘없이 웃으며 말하자 의사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환자분, 참는 게 습관이 된 분 같네요. 너무 오래 버티면 결국 부러집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서 부러진 게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다 지쳐버린 소리였습니다. 병실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에 딸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화장도 못한 얼굴로 제 손을 꽉 잡는 딸을 보니 순간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졌습니다. 나 이제 혼자 감당하기 싫다라고요.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 대신 겨우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내 아빠 갈 때도 나 병원 신세는 안 졌는데. 엄마, 왜 이걸 다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 우리한테라도 말하지. 말해봐야 소용없단다. 지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문제로 더는 괴로워하지 마. 엄마는 질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이길 가치가 없어서 안 싸우는 거야. 베개 적시는 눈물은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전 평생 짊어지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몸이 먼저 그만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집을 원한다면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싸운다고 엄마가 돌아오실까요? 저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증명해야 할 오름은 없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웃집 김 여사가 몸조리 잘하라며 삼계탕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40년을 산 이 공간이 이제는 누군가에겐 10억짜리 부동산일 뿐이라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엄마 방으로 들어가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열 때마다 끼익 소리가 나는 서랍 안에는 엄마가 남긴 작은 향로가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그 향로를 손에 꼭 쥐고 침대맡에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예전 고향집 주방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꽁무니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계셨죠. 아영아, 국 끓는다. 이따 따뜻할 때 마셔라. 꿈속에 저는 입을 뗐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집을 뺏으려고 해. 엄마는 화내지도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영아, 그만해라. 그럴 가치 없다. 네가 그 집 없어서 굶어 죽니? 하지만 엄마, 지훈이가 절 너무 우습게 보잖아요. 그 애는 원래 그랬단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할 만큼 다 했어. 내려놓는 건 지훈이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살려주는 거야. 잠에서 깨어나니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 같은 기분에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을 지키지 않겠다. 그날 아침 저는 세수도 하기 전에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오래된 편지지에 정성껏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훈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글을 쓰지 않으면 넌 영원히 내 마음을 모를 것 같아. 어머니를 모시며 보냈던 숱한 밤들, 대소변을 가려내던 순간들, 그리고 어머니가 지훈이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던 진짜 이유까지 적었습니다. 지훈이가 화낼까봐 두려워하셨던 어머니의 마음을요. 넌 엄마가 믿고 맡긴 자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지 못했던 자식이었어. 편지 마지막에는 어린 시절 우리 남매가
엄마 무릎에 앉아 찍은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일기장 복사본도 함께 넣었죠.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엄마가 쓰셨던 그 한마디. 지훈이랑 아영이가 싸우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저는 우체국에 가서 등기 우편을 보냈습니다. 지훈이의 사과를 바란 것도 이해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돌덩이를 물속으로 던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 돌이 어디까지 가라앉든 더 이상 제가 짊어질 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제자 학부모였던 박 변호사는 제 사연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법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소송이 길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집에서 나간 흔적은 남기고 싶지 않아요. 집을 정리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단 4박스의 짐으로 줄였습니다. 꼭 필요한 옷 몇 벌과 책들, 그리고 엄마의 시가 담긴 상자뿐이었죠. 남은 가구와 가전제품은 모두 기부하거나 처분했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천 번은 내려놓았으니까요. 제가 갈 곳은 강릉이었습니다. 교대 동창이었던 친구 최 선생이 그곳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보증금도 싸고 바다가 보이는 낡은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아영아, 진짜 올 거야? 친구의 물음에 전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응, 지금 가고 있어. 기차를 타고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며 창밖의 바다를 보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딸도 누나도 엄마도 아닌 이하영으로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강릉역에 마중 나온 최 선생은 제 얼굴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야, 너 안색이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다. 강릉의 새 집은 소박했습니다. 흰 벽의 나무 바닥,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큰 창. 그곳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여니 비릿한 바다 내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깨끗한 종이를 펴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65세, 나는 집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기로 했다. 강릉에서의 생활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최 선생의 권유로 저녁바람, 글방이라는 작은 글쓰기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20대 청년 아저씨가 운영하는 그곳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80세 할머니가 17세 때 시집와 고생한 이야기를 읽으며 우실 때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가슴 속에 응어리를 하나씩 품고 살고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동생과의 일을 글로써 내려갔습니다.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저를 발굴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모임에서 제 글을 낭독하던 날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인생이 단순해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정직해지는 시기였습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려도 괜찮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훈이에게서는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함에 밤잠을 설쳤겠지만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카톡방도 이미 나갔고 지훈이의 번호는 지난 일이라는 폴더에 넣어두었습니다. 강릉시장에서 고르는 법을 배운 고등어 한 마리를 구워 저녁을 먹고 바다를 산책합니다. 길가에 앉은 고양이에게 안녕이라고 인사도 건네봅니다. 65세에 시작하는 새 삶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전은 남은 생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사는 본편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저는 편지지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네가 그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화로울 가치가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은 이하영 씨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철륜과 재산 사이에서 이런 갈등을 겪는다면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녀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만의 길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녀는 동생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대신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패배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승리일까요?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과연 포기일까요? 아니면 성장의 시작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하영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내고 침묵하며 상처받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 침묵이 언제나 정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어루만져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이곳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